오늘 이 한국의 보수의 과거, 오늘, 미래를 한번 개괄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보수라고 하면은 건국하고 그리고 6.25 때 나라를 지켜내고 산업화를 하고 민주화를 하고 지금은 정보화, 복지, 그 다음에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역정에서 이른바 건설 세력이었습니다. 문명 건설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대한민국은 근사합니다. KTX라든지 뭐 의료보험, 교통체제, 거대한 항만시설, 세계 최고의 영종도 공항, 인천공항 말이죠. 이런 것을 보면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천국 다음에 한국이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문명이죠. 문명, civilization. 우리가 문명인으로 인간답게 살도록 하는 이 물질적, 제도적 뒷받침을 만들어낸 것이 한국 보수 세력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위대한 업적. 바로 한국 현대사의 주인공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물론 지도자가 있죠. 그 지도자는 방공자유민주주의를 만든 방공자유민주주의 기치하에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 건국 대통령, 그리고 부강병을 목표로 해서 경제발전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 두 사람이 집권한 시기를 합치면은 30년입니다. 30년, 12년 플러스 18년. 그리고 고려 무신정권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790년 만에 처음으로 군인이 집권 세력이 되어가지고 박정희 18년, 그 뒤에 또 한 12년 동안 전두환, 노태우 두 군인 출신 대통령을 내세웠습니다. 30년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것이 한국 정치, 보수적 정치 세력의 지도자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로는 한미동맹, 해양문화권, 일본과의 우호관계, 이런 것이 우리의 국가적 진로였습니다. 이 국가적 정체성과 진로 덕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이 발전한 모델이 경우에 따라서는 정체성이 바뀌고 국가의 진로도 동시에 바뀌지 않을까. 여기에 북한의 핵 문제가 끼어들면은 대한민국은 내후외환, 큰 위기에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위기를 초래한 것이 한국 보수 세력, 특히 보수 정치 세력의 거의 자멸적인 실수, 그리고 분열, 패거리, 이런 것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보수의 반성이라고 제가 일단 이름을 정했으니까 한국 보수 세력의 위기의 본질에는 뭐가 있느냐부터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수 세력은 그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은 안보를 제일 중시해야 됩니다. 안보는 우리 힘으로 지킨다 하는 자주국방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다가 보니까 이 보수층조차도 안보 문제, 핵 문제, 안보 문제와 연계된 내부의 적, 종북 세력, 간첩, 공작원, 반체제, 이런 세력과의 싸움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안보는 미국에 맡기면 된다. 핵 문제도 미국에 맡겨놓으면 된다. 이런 느슨한 태도를 취하고 미국 의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오래입니다. 사실은 조선족 개국한 이후에
4대주의 정책을 쓰면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주 국방 의지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외세가 침입하면은 우리가 사대하는 중국, 명나라나 청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한 군대를 가질 필요 없다. 이런 공짜 심리가 팽배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국민들이 타락을 합니다. 보수층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 타락하는 순서가 어떻게 됐냐? 안보는 미국이 알아서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북한의 핵 문제도 미국이 알아서 해줄 것이다. 북한이 핵 개발하면은 당연히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미국이 알아서 해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무책임한 국민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 종북 세력, 간첩, 공작원, 주사파, 이 세력은 대한민국의 적인데 이 적에 대한 경계심과 적개심도 같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도 누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를 하면은 피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적에 대한 적개심이 안 생겨요. 이렇게 되면은 국가 기강이 무너집니다. 간첩을 그냥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같이 말을 하고 같은 복장을 하고 다니니까 동료 중에 한 사람인데 약간 과격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간첩에 대해서 가장 관대한 너그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피하 구분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진실과 거짓의 구분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보수 세력의 가장 큰 문제는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를 했다. 한미동맹에 의존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글 전용입니다. 지난 40년부터 한글 전용을 함으로써 한국어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한국어는 70%는 한자니까 한자로 써야 정확한 의미가 전달됩니다. 이것을 한글로 표기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시다시피 고급 문서는 해독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한글 전용으로 된 법률서적, 한글 전용으로 쓰여진 과학, 논문 또는 역사서적은 읽을 수는 있지만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고급 문서 해독력이 한국은 세계에서 문명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나라가 됐습니다. 고급 문서 해독력이 낮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고급 학문, 고급 지식, 사상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고급 정보가 축적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안 생기겠죠. 높은 수준의 지식은 발달하지 않습니다. 깊은 사상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만화는 읽을 수가 있어요. 신문 기사도 사회면 정도는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스포츠면 정도는 읽겠죠. 그러나 문화면, 경제면, 과학면으로 들어가면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런 생활을 한 40년 동안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정확한 의미 파악이 잘 되지 않습니다. 또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아요. 동시에 교양이 무너집니다. 교양이라는 것은 문학, 철학 또는 역사 이런 것은 다 한자와 한글이 같이 쓰여진 정상적인 한국어를 통해서만 표현될 수가 있는데 한글 전용으로 가니까 70%가 암호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그게 바로 요사이 탄핵 사태, 그 다음에 세월호, 그 앞에 광우병 사태, 천안함 북침 이럴 때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이 선동을 시작을 하면 국민들이 70%가 다 속아 넘어갑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때 30%가 됐어요. 그 30% 중에서 대학 졸업자가 속아 넘어가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국민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사람은 속는 비율이 가장 낮았어요. 한국은 국민 평균 IQ가 세계에서 1등입니다. 학력이 1등입니다. 그런데 속는데도 1등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배운 무식자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배울수록 무식해지는 사람.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0%나 되는 이런 국민이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선동에 가장 잘 넘어갑니다. 선동에. 바로 그게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낸 이 탄핵 사태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인민재판했습니다. 언론, 검찰, 법원, 국회, 강성노조, 판사들, 헌법재판소, 직업으로 분류하면 기자, 검사, 판사, 국회의원, 노조, 한국에 특권층이 5개가 있습니다. 이 특권층이 작당을 해가지고 박근혜를 인민재판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이 진실을 모르고 언론이 보도한 대로 따라가서 박근혜 대통령은 가장 부패하고 가장 무능하고 처단되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국민들의 한 80%가. 과연 그렇습니까? 검찰이 5개월 동안 뒤져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돈 받은 것은 한 건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아무나 찍어가지고 한 5개월 동안 뒤지면 다 안보가 나올 겁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 안 나왔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깨끗하다는 대통령이죠. 그걸 검찰과 특검이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뇌물죄는 이상한 범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최순실이 받은 거는 경제공동체인 박근혜가 받은 것과 똑같다 해가지고 뇌물죄로 엮어 넣었습니다. 엮어 넣었어요. 이게 바로 자주국방을 포기한 국민, 그리고 한글 전용을 함으로써 분별력이 약해진 국민, 그래서 선동에 잘 넘어가는 국민, 특히 언론이 선동을 하면은 언론은 사실과 거짓을 구분해 줘야 되는데 언론이 거짓말을 집단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더구나 조중동 4대 종편, 여기에 SBS가 한 목소리로 온갖 거짓, 왜곡, 그리고 조작된 정보를 5개월 동안 퍼뜨리고, 거기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북한 노동신문이 잘한다고 칭찬까지 함으로써 남북한에 선동의 통일전선이 이루어진 이런 가운데서 박근혜 대통령은 무저항주의로 가고 무장해제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몰락했습니다. 몰락. 가공할 사태예요. 아마 역사는 나중에 문명국가 중에서 선동에 의해서 국민이 뽑은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정권이 무너진 세계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아무리 언론 환경이 이렇게 좋아지고 SNS가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명의 이기인 언론을 거짓말 퍼뜨리는데 활용하면 백주에 대낮에 암흑이 나옵니다. 암흑이. 이렇게 함으로써 이 한국 보수 세력의 근거가 2개가 오래전에 무너졌습니다. 자주국방하지 않는 보수 세력, 한글 전용어를 따라감으로써 한국어를 제대로 쓸 줄 몰라서 결과적으로 분별력이 약해진 이 한국의 보수 세력,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동에 잘 넘어가는 보수 세력, 국민, 피하 부분을 굳이 하려고도 하지 않고 진실과 거짓말을 분별하는 능력은 약하고 자연스럽게 선악 구분이 안 되는, 잘 살기는 하지만 정신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특히 배운 무식자라고 할 정도로 지식인 사회에서 문제가 심각한, 지식인 사회에서 시험을 쳐서 권력을 잡은, 기자시험 치고 사법시험 치고 또는 선거에서 걸리고 해가지고 한국의 권력을 장악한 언론, 검찰, 법원, 국회, 노조, 이 사람들이 거짓의 공동체, 한국 보수 세력이 이렇게 몰리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저 북한 쪽에서 만들어낸 논리 몇 개에 넘어갔습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는 선전선동의 귀재입니다. 그 선전선동을 할 때 언어를 활용합니다. 용어를 활용해요. 이 용어 전술을 씁니다. 한국에서 지금 가장 힘이 있는 용어가 뭡니까? 하나는 민족이라는 용어입니다. 민족이라고 하면은 거룩한 것이고 숭배해야 될 대상이 되죠. 또 하나는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민주주의, 민족, 민주주의. 이 두 개를 북한에 추종하는 남한의 좌익 세력이 독점하게 됐습니다. 그 해석을 독점하게 되었어요. 예,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산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 앞에 어떤 단체에서 소련상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불법 설치물입니다. 동구청에서, 부산시 동구청에서 그것을 철거를 했더니 문제인식까지 들고 일어나가지고 마치 동구청이 친일 행동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불법 설치물을 세운 사람을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동을 하니까 그 다음날 바로 동구청이 항복해버렸습니다. 불법 설치물을 돌려주고, 그래서 한일 관계가 나빠져서 대사하고 총영사가 돌아가고 스와핑 협상이 중단되고 하는 이런 결과를 빚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민족주의를 흉기로 이용한 경우죠. 흉기로. 소련상을 세우면은 왜 남의 나라 외교 시설 앞에 그것도 세우지 못하게 돼 있는 걸 세우니까? 불법이잖아요, 불법. 그게 무슨 독립운동입니까? 그런데 민족주의다, 이렇게 민족의 이름으로 반일, 민족, 반일, 반미, 이게 같은 말이죠. 그렇게 나오니까 법을 집행해야 될 사람들이 무력화되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민족주의 선동이에요. 또 민족주의 선동이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북한 핵, 통일되면 우리 건데 굳이 뭐 없앨 필요 있느냐. 미국이 워낙 못 살게 구니까 북한이 살기 위해서 핵 개발한 거 아니겠느냐. 또 한쪽에서는 우리 민족의 자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북한 핵 개발을 옹호하는 논리를 합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 그거 우리가 나서서 떠들 필요 있느냐? 같은 민족끼리 봐줘야지. 북한에 억류된 6만 명의 부분포로 그거 돌려달라고 할 거 있느냐? 우리 같은 민족끼리인데 남에서 살든 북에서 살든 그건 뭐 상관하지 말자. 이게 바로 민족주의가 흉기가 되어가지고 국가의 정통성을 파괴하고 국법을 무력화시키는 좋은 예입니다. 그러면은 이 민족주의는 과연 민족주의가 맞느냐? 민족주의는 내셔널리즘이라고 그래요. 그 민족 전체가 잘 먹고 잘 살고 자유롭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주민들을 노예화해가지고 잘 사는 것을 덮어주고
비호하는데 민족주의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런데 이자들이 이 좌익 세력이 쓰는 민족주의는 사실은 그게 인종주의입니다. 인종주의. 내셔널리즘이 아니고 레이시즘이에요. 바로 유대인들을 학살한 히틀러의 아리안 민족 우월주의하고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민족주의라고 하니까 인형 무장이 제대로 안 된 한국 지식인들이 다 손들고 그 동구청 공무원들까지 손들고 해서 무장 해제됩니다. 민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위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민주주의죠. 민주주의라는 간판만 내걸면은 일단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나는 민주고 너는 반민주다. 나는 민주투사고 너는 독재 비호자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은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은 당연히 한반도에서 민주주의를 가장 억압하는 북한 정권을 비판해야 되는데 한국의 이른바 민주투사는 북한 정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독재를 비판하지 않아요. 오히려 대한민국과 싸웁니다. 대한민국의 법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싸우면서 그것을 민주투사라고 해요. 요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계급투쟁론입니다. 계급투쟁론, 사회주의. 한국에서 누가 민주주의자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건설하고 어떻게 발전시켰느냐.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공산당과 싸우지 않는 자는 민주주의자를 자처할 자격이 없습니다. 일제와 싸우지 않는 사람을 독립투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공산주의자와 싸우지 않는 자가 내가 민주주의자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기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민주주의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공산당하고는 안 싸우고 대한민국하고 싸운 걸 가지고 민주투사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 민주주의라는 이 말을 우리가 다시 빼앗아 와야 됩니다. 한국의 보수주의는 지식인 활동에서 지금까지 계속 밀렸어요. 지식인 사회, 교수, 교사, 언론, 문화, 예술 이 부분에서 한 70, 80%가 좌경화가 됐습니다. 교과서는 거의 압도적으로 계급투쟁론으로 쓰여진 좌편향 교과서가 99% 학교를 장악해서 우리의 미래 세대를 그쪽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그것을 개혁하려고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마 정확할 것입니다. 문화예술 부분에서 워낙 좌편향 예술인들이 반체제적인, 반국가적인, 때로는 반인륜적인 영화, 그림, 연극 이런 걸 하니까 자기 돈 써가지고 하는 거야. 뭐 말리지 못하니까 그건 예술의 자유라고 치부하더라도 국가가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예산을 줘서는 안 된다.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국가 예산이 들어가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박근혜 정부,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이 중심이 돼서 그게 국가 지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명단을 만든 걸 가지고 이걸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직권남용, 범죄로 몰아가지고 김기춘 씨 또한 감옥에 가 있습니다. 한국 자본주의 중심 인물, 한국 반공자유민주주의 수호자, 그리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거,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 이것이 범죄가 돼가지고, 범죄자가 돼가지고 감옥에까지 보냈습니다. 한국은 신종 양반 세력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특권층입니다. 이 한국에 5개의 특권층이 있어요. 이 특권층을 어떻게 하면은 개혁하고 바로잡느냐가 한국 정치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가장 큰 과제. 기자, 검사, 판사, 국회의원, 귀족, 노조. 특권층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아요.
법을 무시하면서 법 위에 노는 사람들입니다. 기득권층하고 좀 개념이 달라요. 기득권층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법치를 기준으로 해서 법을 무시하고도 벌을 받지 않고 법을 멋대로 적용하는, 이렇게 지금 한국의 보수 세력이 혼화로 몰렸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에 51.6%로 당선된 다음에 대통령에 취임해서 계속 선동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이 국가적 선동에 국가의 정통성,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는 언론과 노조와 야당 세력의 선동에 대통령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이거 도리가 없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말도 아닌 국정원 댓글 사건이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세월호 선동, 세월호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선동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큰 정치사고로 만들고 하는 데 대해서 박근혜 정부의 대응이 아주 무력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까지 이렇게 계속되고 결국 대통령을 몰락시키는 한 계기가 만들고 지고 말았습니다. 이 선동에 앞장선 것은 언론이고 좌익 세력이고 여기에 무능하게 대응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있죠. 특히 해경 해체. 해경 해체가 그게 말이 됩니까? 해경은 최선을 다해서 구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창극 국무총리를 임명을 했다가 문창극 국무총리의 발언, 문제가 되지 않는 발언을 KBS가 선동적으로 보도를 하니까 지명을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이. 여기서 또 무너졌습니다. 메르스 선동. 독감 수준도 안 되는 메르스를 가지고 언론이 선동을 하니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한미 정상회담 일정까지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최순실 사건이 난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또 잘못한 게 친중 반일 외교 노선을 버렸어요. 시진핑과 만나니까 그게 현혹이 됐는지 해가지고 계속 반일 정책 펴고 친중 정책 펴고 중국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 해결하겠다는 이런 허황된 노선을 취하면서 한미관계도 나빠지고 더구나 6.25 때 개입을 해가지고 통일을 저지한 북한을 살려낸 중공군의 전성절 행사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아무도 안 가는데 박근혜 대통령만 가가지고 독재자들 사이에 앉아가지고 사진 찍히는 친중 반일 정책을 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을 가져온 것은 패거리 정치입니다. 친박, 비박. 이게 말이 됩니까? 친박, 비박. 대통령이면은 친박이든 비박이든 그걸 구별하면 안 되죠. 패거리 정치. 이 패거리 정치가 왜 안 되느냐 하면은 패거리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은 사람을 쓸 때 유능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만만한 사람, 자기한테 아부하는 사람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면 자연히 사람을, 무능한 사람을 쓰게 돼요. 부패한 사람을 쓰게 됩니다. 박근혜를 지키려고 목숨 걸고 나온 사람 있었습니까? 권력을 잡았을 때는 그렇게 줄을 서는 사람이 불리해지니까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다라고 하면 좀 못하네요. 그 중에 몇 사람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국회의원 한 5명 정도 빼고 비서진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조직의 붕괴입니다. 이런 걸 우리 흔히 조직 붕괴라고 해요. 조직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조직 붕괴라고 하는데 이 조직 붕괴가 일어나는 것은 우선 지도자의 무능, 그 다음에 지도자를 둘러싼 그 정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이념 무장이 안 되고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뭉쳐가지고 분리하게 되면 다 도망가 버리는 이기주의자가 되어버리는 이런 집단. 좌익은 절대 이런 일이 없죠. 좌익은 분리해도 아무리 소수라도 그 이념을 가지고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뭉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51.6%로 지지로 당선돼가지고 조직을 관리하는 데 실패하고 선동에 대응하는 데 실패하고 측근 관리에도 실패를 해서 오늘날 이런 사태를 맞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의 보수 세력은 이렇게 4분 5일 되고 말았습니다.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고 합니다.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고 그래요. 보수가 분열로 망한 경우가 많죠. 과거에 보면 특히 교육감 선거에서 분열로 많이 망했습니다. 2014년에 완전히 망했잖아요. 17개 교육감 중에서 13명이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 나왔는데 그게 전부 보수가 분열해서 30%, 36%로 좌파 진보 교육감이 탄생했습니다. 92년 선거 때 정주영 씨가 나왔어요. 정주영, 김영삼, 김대중. 한때는 비슷했습니다. 세 사람이. 그러다가 막판에 결국 양김부도로 가고 김영삼이 당선되고 정주영 씨는 마지막에서 확 빠져버렸습니다. 이건 단일화는, 보수 단일화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국민이 유권자가 투표를 통해서 단일화하는 경우가 있겠죠. 한국의 보수 세력은 이렇게 된 것은 보수 세력이 반드시 가져야 될 행동의 원칙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안 지킨 대가입니다. 첫째, 대동단결해야 됩니다. 대동단결은 뭐냐? 쉽게 말하면 북한 노동당 정권과 그 편을 드는 세력을 빼면은 전부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대동단결입니다. 적을 최소화하고 우리 편을 최대로 만드는 것이 대동단결 정신이죠. 그런데 한국의 보수 세력은 사소한 차이 가지고 어제의 동료를 오늘은 원수로 만들고 하는 이런 치사한 편가르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편끼리 상처를 주고 왜 그러느냐? 자주국방을 안 하니까 피하 구분을 제대로 못하니까 누가 주적인지를 모릅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누가 주적입니까? 그것은 김정은과 김정은을 뒷받침하는 북한의 노동당 정권, 남한의 종북 세력, 이게 우리의 주적 아닙니까? 북한은 다 노예 아닙니까? 노예. 태영호 공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북한은 공산주의자도 아니다. 2012년에 김일성 광장에서 마르크스 레닌 초상을 내려버렸답니다. 왜 내렸느냐? 적을 달고 있으면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생각하고 공산주의 생각하면 계급 없는 사회를 생각하는데 아니 북한에는 3대에 걸쳐서 계급 독재를 하고 있다 하니까 비판의식이 생긴다. 공산주의가 김정은을 고발하니까 우리 공산주의 접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상징적인 초상화 2개를 내려버렸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이야기가 북한은 봉건 노예 정권이다. 대한민국은 노예 상태로 사는 북한 동포들을 해방해야 된다. 이것은 미국의 남북전쟁과 똑같은 북한 노예 해방전쟁을 해야 된다. 북한 노예 해방전쟁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 말에 아주 저는 감동을 했습니다. 북한 노예 해방전쟁을 하려면은 주적을 분명히 하고 그게 반대하는 사람 다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대동단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끼리 편을 가르고 지역으로 가르고 감정으로 가르고 사소한 걸로 갈라가지고 하는 이런 짓을 친박 비박으로 가르고 하는 짓을 하다가 보니까 대동단결의 원칙을 상실하면서 보수가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백의종군을 했죠. 백의종군은 이순신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러 왔다가 사병으로 일개 사병으로 강등이 돼서
종군한 것을 우리가 백의종군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뭐냐? 과거에 뭘 했든지 오늘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위해서 한 표를 행사한다든지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하는 것을 백의종군이라고 그러죠. 보수 세력은 과거에 잘 나갔던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데 약해요. 약합니다. 그래서 단합이 잘 안 되죠. 머리가 굵어가지고. 세 번째가 분진 합격입니다. 보수 세력은 분진 합격해야 됩니다. 분진은 뭐냐? 각계 약진이죠. 나누어서 약진하는 겁니다. 그러나 공격할 때는 목표를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공격할 때 힘을 합치는 거죠. 그걸 분진 합격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일찍 했더라면 오늘날 한국의 보수 세력은 이런 위대한 나라를 만든 주인공답게 젊은 세대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노후를 당당하게 살 수 있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수 세력이 사라질 수는 없죠. 우리가 북한 노예 해방전쟁을 해야 하는데 또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바탕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 건국절 연설 때 했던 대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더디게 합니다. 그러나 종북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민주주의의 원칙, 즉 언론의 자유, 선거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자유 이것을 지켜내면서 가치관, 역사관 그리고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이런 과제를 차근차근 하면서 한국의 법치 민주주의를 해치고 있는 이 5대 특권 세력을 어떻게 하면 약화시킬 거냐 하는 고민도 해간다면은 그 다음에 재기의 기회는 올 것이다. 그때 한국의 보수 세력은 다시 살아나고 역사적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